안녕하세요. 읽어줄게입니다. 일본 괴담들을 많이 찾아서 읽다가 느낀 점 중에 하나는 일본에 신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그게 귀신이든 아니면 토속신이든 간에요. 이야기로서 즐기는 사람 입장에서는 꽤나 재밌는데 만약에 실제로 그 신들을 겪으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보면 좀 피곤할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신을 모시는 집안의 손녀인 주인공이 겪은 이상한 일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내가 아직 중학생이었을 때의 이야기다. 당시 나는 주고쿠 지방의 어느 시골 마을에 살고 있었다. 우리 집은 이른바 지주 집안이었다. 나와 부모님, 그리고 아버지 쪽 할머니까지 4명이 함께 살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내가 아주 어릴 때 병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철이 들었을 때부터 우리 가족은 이 3사람이 전부였다. 우리 집은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땅이라고 해도 대부분 밭이었지만 말이다. 그걸 남에게 빌려주거나 팔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어릴 때부터 내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어른이든 아이든 어딘가 우리 가족 눈치를 보며 조심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이 우리 집을 어려워한 건 단순히 우리가 지주 집안이어서만은 아니었다. 우리 집은 토우벼 들린 집안이었기 때문이다. 토우벼라는 건 이 지역에 전해 내려오는 목에 금빛 목걸이를 하고 있는 뱀신 같은 존재였다. 이 뱀신을 모시는 집안을 토우벼 들린 집안이라고 불렀다. 토우벼님을 모시면 집안이 번성하고 행운이 따른다고 했다. 또한 미워하는 사람을 저주할 수도 있다고 했다. 토우벼 들린 집안 사람이 저 사람 싫다 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상대에게 나쁜 일이 생기기도 한다는 것이었다. 반대로 토우벼님을 소홀히 하면 무서운 재앙을 당한다고도 했다. 도시 사람들은 믿기 힘들겠지만 우리 마을에서는 토우벼님이 너무도 당연한 존재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특히 할머니는 굉장히 열성적이었다.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공양을 올리고 기도했다. 보통 모신다고 하면 신단 같은 걸 떠올리겠지만 우리 집에서는 토우벼님을 마루 밑에 모시고 있었다. 마루 아래에는 아름답게 장식된 큰 병이 있었고 그 안에 토우벼님이 계신다고 했다. 할머니는 자주 말했다. 얘야, 토우벼님이 모두를 지켜주실 거란다. 같이 기도하자. 나는 다정한 할머니를 정말 좋아했다. 하지만 그런 할머니와 달리 어머니는 토우벼님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회의적이라기보다 거의 믿지 않았고 전혀 관심이 없는 느낌이었다. 내가 토우벼님 이야기를 하면 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했다. 본 적은 있니? 그런 건 없어. 그래도 괜찮잖아. 할머니 기분 맞춰드리는 거지. 그보다도 어머니는 이전에 살던 도시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었다. 집에서 조금만 걸으면 편의점이 있었고 백화점도 가까워서 언제든지 쇼핑 갈 수 있었다. 그때는 돈이 없었지만 돈이 있어도 이런 시골은 말이지. 어머니는 늘 그런 말을 했다. 반면 아버지는 도시 쪽에서 새 사업을 시작했다며 거의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차분하게 이야기를 나눌 기회도 거의 없었다. 겨울이 시작될 무렵이었다. 할머니는 지병이던 허리 통증이 악화되어 거의 누워 지내게 되었다. 연세도 많았기 때문에 수술을 할 수도 없었고 할머니는 날이 갈수록 쇠약해졌다. 나와 어머니는 정성껏 간호했지만 움직이지 못하게 된 할머니는 점점 멍하니 있는 시간이 늘어났고 치매 증상까지 보이기 시작했다. 가끔 정신이 맑을 때는 늘 토우벼님의 상태를 걱정했다. 아침 공양은 빠지지 않고 올렸냐는 둥, 토우벼님의 물을 갈 때가 되었는데 조심해야 한다는 둥,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어머니를 불러 토우벼님 관련 일을 부탁했다.
어머니는 네, 다 했어요 라고 대답은 했지만 한 번도 공양하거나 청소하는 모습을 본 적은 없었다. 나는 한 번 어머니에게 말했다. 할머니가 부탁하시잖아. 거짓말은 하지 마. 그러자 어머니는 화를 내며 말했다. 됐으니까 공부나 해. 고등학교 시험 볼 거잖아.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그 뒤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부족함 없는 지금 삶이 싫었던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도시 분위기를 동경했고 언젠가는 도시에서 살고 싶었다. 중학교를 졸업하면 아버지가 도시에서 빌린 아파트에서 지내며 고등학교에 다닐 예정이었다. 나 역시 거의 방에 틀어박혀 공부만 하는 날들이 이어졌다. 봄도 끝나고 본격적인 입시 시즌이 시작되었다. 그 무렵이 되자 할머니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일이 많아졌고 정신이 또렷한 시간이 더 적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오랜만에 아버지가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소리쳤다. 냄새. 이게 무슨 냄새야? 나와 어머니는 계속 집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 냄새도 느끼지 못했다. 아버지는 집안을 돌아다니다가 여기서 나네 하며 투호변님이 모셔진 마루 아래를 가리켰다. 어머니는 말했다. 그러고 보니 한동안 안 열어봤네. 공양 치우는 걸 깜빡했나? 그리고 마루 아래 문을 열었다. 멀리 있던 나조차 알 수 있을 정도의 악취였다. 음식물 쓰레기 냄새를 몇 배는 더 진하게 만든 듯한 지독한 냄새였다. 병이 깨졌다고 아버지가 말했다. 나도 급히 들여다보았다. 병은 산산조각 나 있었고 깨진 조각 위에는 질척한 액체 같은 것이 퍼져 있었다. 냄새는 거기서 나는 것 같았다. 아버지는 큰일이라고 계속해서 중얼거렸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나는 함께 병을 치우고 할머니에게는 비밀로 한 채 아버지가 새 병을 사오기로 했다. 그 다음 날이었다. 어머니가 죽었다. 장을 보고 돌아오다가 자전거째 농수로에 빠졌고 기절한 상태로 익사했다고 했다. 매일 다니던 길인데 대체 왜? 토우뷰님 때문인가?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입술을 떨고 있었다. 결국 견디지 못했는지 장례식이 끝난 뒤 아버지는 할머니에게 병이 깨진 일을 털어놓았다. 멍하니 있던 할머니의 눈이 번쩍 뜨였다. 할머니는 무서운 기세로 아버지에게 화를 내며 호통쳤다. 그리고는 금세 눈물을 글썽이며 알 수 없는 말을 했다. 아버지와 할머니 자신은 괜찮다고 하지만 그리고는 나를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왠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후부터는 순식간이었다. 우리 집 땅 대부분에서 식물이 자라지 않게 되었고 땅은 메마른 황무지가 되어버렸다. 당연히 세입자도 떠났고 땅도 팔리지 않았다. 아버지의 은행 대출도 막혔고 그토록 잘 나가던 도시 사업도 망해버렸다. 반년도 지나지 않아 먹을 것조차 부족해졌다. 할머니는 여전히 치매 증상이 심했지만 나는 최대한 할머니 곁에 있으려고 했다. 어머니를 잃어 외로웠던 것도 있지만 무서웠기 때문이다. 그런 나날 속에서 작은 문제로 뛰어다니던 아버지가 오랜만에 집에 돌아왔다. 손에는 스키야키 재료가 들려 있었다. 셋이 냄비에 둘러앉아 먹으며 오랜만에 행복하다고 느꼈다. 식사를 마친 뒤 아버지는 할머니 방으로 들어간 채 나오지 않았고 다음날 아침이 되자 아버지는 이미 사라져 있었다. 그날은 드물게 할머니 상태가 좋아서 오랜만에 둘이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즐겁게 보냈다.
점심이 지나고 어제 남은 스키야키로 규동을 만들까 싶어 일어나려던 순간 전화가 울렸다. 전화는 아버지 회사 사람에게서였다. 아버지가 죽었다는 연락이었다. 아버지는 회사 사무실에서 목을 맨 채 발견되었다고 했다. 내가 무너져 울고 있자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나를 안아주었다. 그날 나는 평생 흘릴 눈물을 다 흘렸던 것 같다. 울다 지쳐 잠든 내가 다시 눈을 뜬 건 새벽 3시쯤이었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소리가 나는 거실로 나갔다. 그러자 마루 아래가 있는 방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할머니는 연부를 외우고 있었다. 마루 아래 바로 앞에 정주한 채 속옷 한 장만 입고 정신없이 경을 외우고 있었다. 할머니, 감기 걸려. 그렇게 말하며 할머니 몸을 만진 순간 몸이 흠뻑 젖어 있었다. 할머니 왜 이래? 놀라서 묻자 할머니는 말했다. 얘야, 할머니랑 같이 기도하자. 너는 반드시 괜찮을 거야. 무서울 정도로 절박한 할머니의 모습에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할머니 옆에서 눈을 감고 손을 모았다. 할머니의 연부를 들으며 눈을 감고 있자 행복했던 시절의 기억과 이어진 불행의 기억들이 번갈아 떠올랐다. 외로움과 괴로움이 밀려와 눈물이 흘렀다. 할머니에게 몸을 기대자 젖은 속옷 너머로 분명 할머니의 체온이 느껴졌고 그 온기에 안심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도 모른 채 나는 다시 잠들었던 모양이다. 눈을 뜨자 할머니가 내 위를 덮듯이 잠들어 있었고 방 안에는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할머니? 그렇게 부르며 몸을 만진 순간 이상함을 느꼈다. 할머니의 몸은 차갑고 딱딱해져 있었다. 그날 나는 마지막 가족마저 잃었다. 그 뒤의 기억은 거의 없다. 어느새 사람들이 와 있었고 어느새 장례식이 끝났고 어느새 나는 먼 친척집에서 살게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내던 중 알게 되었다. 내 목에는 희미하게 뱀이 기어간 것 같은 줄 모양의 멍자국이 생겨 있었다. 솔직히 아무래도 좋았다. 멍자국도 그렇고 평생 울 눈물을 다 흘려버린 탓인지 나는 거의 감정을 잃어버린 상태였다. 친척 아저씨가 내 몸을 만지기 시작했을 때도, 그의 아내가 내 식사로 빵 한 조각만 줄 때도, 반 여자애들이 내 신발과 체육복을 숨겼을 때도 나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다. 무슨 짓을 당해도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다. 하지만 그런 나와 반대로 목의 멍자국은 날이 갈수록 짙어져 갔다. 마치 내 부정적인 감정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텅 빈 채 몇 년이 흘렀고 고등학교 졸업이 가까워졌을 무렵이었다. 오랜만에 할머니 산소에 가게 되었다. 무덤 앞에서 손을 모으자 얘야, 할머니 목소리가 들린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나는 어째선지 갓난아기처럼 작아져 있었고 할머니 품에 안겨 있었다.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제 괜찮아. 네 인생을 살아가렴. 지금까진 많이 힘들었지? 하지만 괜찮아. 할머니가 도우변님과 함께 기도하고 있으니까. 할머니 목에는 하얀 뱀이 감겨 있었고 그 뱀은 가만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가끔 입을 벌려 나를 물려고 했지만 할머니 목에 걸려서인지 물지 못하는 듯 했다.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는 언제나 널 보고 있단다. 언제나 네 편이야. 그리고 나는 눈을 떴다. 몇 년 만인지 모를 정도로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막혀있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고 나는 새벽부터 아침까지 토할 정도로 울었다. 다음 날 밤새 울어서 거의 못 잤는데도 마음은 놀랄 만큼 맑고 개운했다. 성묘를 다녀온 다음 날 일요일, 평소처럼 숙모가 파트타임 일을 나간 오후, 평소처럼 아저씨가 내 방에 들어왔다. 거친 손가락이 내 허벅지에 닿는 순간 소름 끼칠 정도의 혐오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전까지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는데 나는 본능적으로 그를 걷어차고 있었다. 더러운 손으로 만지지 마, 이 쓰레기야.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험한 말이 놀라울 정도로 자연스럽게 튀어나왔다. 아저씨는 너무 놀란 듯 엉덩방아를 찌은 채 입만 벙긋거렸다. 그 한심한 모습을 보자 이상하게 분노가 끌어올랐다. 나는 계속해서 그를 욕하고 몰아붙였다. 준비한 것도 아니었는데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경찰에 말하겠다느니 아주머니에게 다 폭로하겠다느니 협박이 술술 나왔다. 아저씨는 진정해, 진정하자, 라고만 하며 눈만 깜빡이고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고등학교 졸업 후 집을 나가겠다고 말했고 다시는 내 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약속시켰다. 아저씨는 알았다, 알겠다 라고만 했다. 그날 이후 아저씨는 우스울 정도로 나를 어려워했다. 명백히 나를 무서워했고 늘 내 눈치를 살폈다. 학교에서도 나는 달라졌다. 다음날 등교하자 여자의 몇 명이 내 책상을 둘러싸고 있었다. 오늘도 화장해 줄게. 그러며 칠판 지우개를 들고 내 얼굴로 다가왔다. 순간 내 오른손이 자연스럽게 움직였다. 다가오는 여자의 코 정중앙에 주먹을 힘껏 꽂아버렸다. 여자애는 낮은 비명을 내며 뒤로 넘어졌고 코피가 분수처럼 터졌다. 입냄새 난다고 못생긴 년아. 내 입에서 믿기지 않을 만큼 자연스럽게 말이 나왔다. 그 애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른 채 패닉 상태가 되었고 주변 애들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다. 그중 하나가 내게 뭐 하는 거냐고 소리쳤다. 나는 그의 입을 걷어차 버렸다. 그 애는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입에서 피가 흘렀다. 남은 애들은 새파랗게 질려 미안하다고 그만해달라고 중얼거렸다. 그때 담임이 와서 겨우 말렸다. 상담실에 불려갔을 때도 담임과 생활지도부장, 교감 앞에서 나는 차분히 말했다. 담임은 내가 괴롭힘 당하는 걸 알고 있었을 것. 3년 동안 내가 당한 일,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는 것. 담임은 친척 아저씨처럼 입만 뻥끗거리며 이마에서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이후 상대의 부모들이 오고 우리 쪽에서는 숙모가 왔지만 나는 자리에 나가지 않았다. 교감 선생님이 말했다. 사과할 필요도 없고 싫으면 안 나와도 돼. 나는 네 말을 믿을게. 사실 싫다기보다는 이제는 정말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집에 돌아가자 숙모는 기쁜 얼굴로 말했다. 너 괴롭힘 당하고 있었구나. 다음 날부터도 나는 평소처럼 학교에 다녔다. 어제 맞은 두 아이는 결석했지만 별 관심도 없었다. 나는 그저 내 인생을 살기 위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날 이후 반 친구들은 나를 건드리지도 않았고 가까이 오지도 않았다. 하지만 나는 홀가분한 기분으로 졸업까지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졸업 후 곧바로 나는 상경했다. 처음만 친척 아저씨에게 보증을 부탁했고 그 후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어 대학까지 졸업했다. 지금은 임상심리사 자격증을 따서 상담사로 일하고 있다.
힘든 일도 많았지만 할머니 목소리를 떠올리며 버텨왔다. 가끔 옛날 일을 떠올리면 꿈속 이야기 같다고 느껴질 때도 있다. 하지만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있는 목의 멍자국을 볼 때마다 그 모든 게 현실이었다는 걸 깨닫게 된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열심히 모시면 축복을 내리고 소홀히 하면 저주를 내리고 어찌 보면 참 인간적인 신입니다. 뱀이지만요. 주인공이 불행한 일을 겪은 것은 그 신 때문이겠죠. 그리고 어떻게든 딛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할머니 덕분이고요. 할머니는 토우비오님과는 달리 열심히 모셔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녀를 향한 사랑 하나로 죽어서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할머니가 주인공의 몸을 빌려서 괴롭히던 이들에게 맞서준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다면 어쩌면 이 이야기의 주인공에게 있어서 신에 더 가까운 것은 토우비오님이 아니라 할머니가 아닐까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